그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우 세트요. 1등급이라던데.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당근 앱 화면에 떠 있는 사진. 친정엄마가 명절 전날 밤 11시까지 포장하시던 바로 그 한우 세트였습니다. 명절 3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오세요. 선물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핸드폰 너머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엄마가 한우 좀 준비했어. 1등급으로 이뿔뿔 등급이라는데 120만 원어치 샀다. 120만 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한 달 용돈이 80만 원인데 2달치 식비를 아껴서 모으신 거였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됐어. 우리 딸 시집살이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네가 편하잖아. 통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친정엄마가 한우 선물 준비하셨대요. 1등급으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뭐, 며느리 친정에서 명절 선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하다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늘 우리 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우 세트를 두 손으로 건네셨습니다. 리본까지 직접 묶으신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또.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명절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당근에 올렸어. 한우 세트. 며느리 친정에서 받은 건데 우리 입맛엔 안 맞아서.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등급 한우래 120만 원짜리라는데 나는 80만 원만 받아도 팔 거야.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당근 앱을 켰습니다. 우리 동네로 검색하자 바로 떴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1등급, 이뿔뿔 80만 원의 급처분. 사진 속 한우 세트에는 친정엄마가 직접 묶으신 금색 리본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변기 뚜껑을 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2달 동안 아껴서 정성껏 준비하신 걸. 하루 만에 중고거래 앱에 핸드폰을 다시 켜서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와, 대박, 싸네요. 아직 있나요? 1등급 한우 이 가격이면 해자. 예약 가능한가요? 시어머니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가져가실 분 구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당해야 하나. 그날 저녁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말 좀 할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뭔데?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준비하신 한우 선물을 당근에 팔았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명절 다음 날 바로 올렸더라고. 12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급처분이래.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에휴, 엄마가 또. 근데 그게 엄마 받은 선물 아냐? 본인이 처분하든 말든 그건 엄마 자유 아냐?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그래도 받은 사람이 엄마잖아. 그걸 가지고 너가 왜 그래?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건 잘못됐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저번에 준비하신 한우 선물
영수증 혹시 있으세요? 응? 영수증? 있지. 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포장하실 때 사진도 찍으신 거 있죠?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딸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오후에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또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한우 사 가신 분한테서 연락 왔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나한테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길래 친정에서 받았다고 했지 뭐. 친정에서 받았다고는 말하면서 파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야? 핸드폰을 꺼내 음성 녹음 앱을 켰습니다. 똑,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급히 끊으셨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저희 엄마가 준비하신 선물 맛있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좋았어. 다 드셨어요? 양이 꽤 많던데. 응. 저번에 친구네 가져가서 자랑하며 나눠 먹었지. 거짓말. 주머니 속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그거 어디 딴 곳 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다음에 또 준비해 드릴까 해서요. 됐어. 신경 쓰지 마. 방을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며칠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영이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언니, 혹시 엄마가 명절 때 받은 선물 당근에 판 거 알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알아? 응. 나도 우연히 봤어. 당근 둘러보다가 그 금색 리본 보고 바로 알아챘지. 언니 친정에서 준비하신 거잖아. 신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사실 엄마한테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작년에 내가 준 명품 가방도 중고로 팔았더라고. 나중에 중고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진짜? 응.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우리 엄마, 이번엔 제대로 혼내야 할 것 같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신우이가 내 편을 예상치 못한 조력자였습니다. 지영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우리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해. 아빠도, 오빠도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래야 엄마가 정신 차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족들 사이가 언니, 이미 깨진 거야. 엄마가 먼저 깨뜨린 거고. 우리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신우이도 당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시동생 부부까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신우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야. 저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아버지가 TV를 끄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뭔데? 명절 때 제 친정에서 준비한 한우 선물 말인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명절 다음 날 당근에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시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2달 동안 용돈 아껴서 준비하신 120만 원짜리 한우를 80만 원에 급처분으로 올리신 거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팔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당근 화면 캡처한 것, 그리고 어머니께서 친정에서 받았지만 입맛에 안 맞아서 판다고 하신 통화 내용 녹음까지.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드린 명품 가방도 중고로 파셨죠, 엄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처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때 시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잖아. 여보, 며느리 친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하루 만에 중고로 판 게 많은 일이야. 그것도 며느리 몰래?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현금이 필요했어. 신우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왜 거짓말하세요? 나눠 먹었다고 하시면서요. 시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수님 친정에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을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나도 내 사정이 있었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없구만. 그날 밤 남편이 화를 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만족해! 온 가족 앞에서 우리 엄마 망신 주고! 여보, 나는 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난장판 됐어!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엄마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줘! 남편은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다. 네. 며느리 교육 잘못 시켰다고, 자기한테 망신을 줬다고,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말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괜한 선물 준비해서 너만 힘들게 했네.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딸아, 그냥 사과해.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잘못한 것 같아.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명절에 오지 말래.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잘못하신 거고. 그래도 언니, 내가 아빠랑 얘기할게. 언니는 지금 버티기만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티기만 하라고. 근데 언제까지? 3일 후 시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다들 앉아봐. 시어머니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네. 아버님, 며느리 친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함부로 처분한 것. 그건 우리 집안 어른으로서 잘못한 일이야.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요? 여보, 가만 좀 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한테 받은 선물들 중고로 판 것들. 신우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응. 알았지. 근데 생각했어. 뭐, 돈이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근데 이번엔 아니더구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아이들 정성을 돈으로 바꾸는 거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한참을 침묵하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 오빠 빚 때문에 뭐,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 그걸 내가 조금씩 갚아주고 있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화낼까봐. 그래서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친정에서 준 선물을 팔아서 오빠 빚을 갚았단 말이야. 미안해요.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외삼촌 빚 갚으려고 우리 정성을 다 팔아넘기신 거예요? 지영아, 너는 몰라. 뭘 몰라요.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그 가방 샀어요. 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못 챙겼어. 아니에요, 아버님. 오늘부로 집안 재정은 내가 다시 관리할 거야. 그리고 여보, 당신 친정 빚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할게. 더 이상 아이들 물건은 팔지 마.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친정에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게. 우리 집안이 폐를 끼쳤어.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이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대로 친정에 찾아가셨고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지만 엄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따뜻한 차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받으셨습니다. 고맙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해. 너한테도, 네 사돈에게도, 어머니, 나도 어릴 적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친정에서 뭘 가져오면 시어머니가 다 빼앗아 가셨지. 그래서 나는 내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받은 선물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구나.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돈으로 바꿔버렸어. 어머니, 이제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신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나 같은 시어머니한테도 기회를 줬어.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다음 명절에도 선물 준비하실 거죠? 당연하지. 그래도 사돈이신데. 엄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더 사랑하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여전히 조심스럽고 상처도 아직 남아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인 제가 했을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시어머니의 손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명절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드셨을까. 문득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 같은 며느리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응? 다음 명절 때 우리 같이 음식 준비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제 아들이 나중에 장가가면 저도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대하고 싶어요. 선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응, 내가 미안해. 그때 네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네 편이 될게. 우리 둘이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자. 새로운 가족 문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내가 고맙지. 용기 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름이 튀지 않아. 네, 어머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엄마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엄마가 선물을 건네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마음을 제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올 줄은. 시누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언니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이런 날 못 봤을 거야. 지영아, 우리 엄마 변하셨어. 진짜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께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딸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나요? 네, 정성이 대단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식사 후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계속 삼키고 참고 견디다가 결국 마음의 병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말해서 다행이야.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할 수 있었어. 핸드폰을 꺼내 엄마가 보내신 예전 사진을 봤습니다. 금색 리본을 묶으시며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모습. 이 마음을 이제는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추운데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오늘 네 사돈 보니까 내 친정엄마 생각이 나더라. 돌아가시기 전에 시집 가서 힘들지? 물어보셨을 때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했거든. 어머니,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으면 엄마가 날 안아주셨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제 손을 잡아주시는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고맙다. 나한테 정신 차릴 기회를 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선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진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야, 넌 진짜 맘충이 맞아. 남편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내 귀에서 끈 하는 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 수십 명의 시선이 찌르는 것처럼 내 살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예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0년 결혼 생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게 단 한마디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그 모욕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되찾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맞벌이였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전업주부였고 동시에 풀타임 직장인이었으며 거기에 야간 육아 담당까지 맡고 있었다.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구조가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나였다. 아이 등원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아침 차리기.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현관 정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8시.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 가고 다시 뛰어서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일이 쏟아졌다. 회의 보고서, 클라이언트 응대. 점심시간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우고 책상 앞에 앉아 또 일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아이 픽업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한 손엔 아이, 다른 손엔 빨래 바구니 들고 계단 올라가는 내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허리는 아팠고 발바닥은 뜨거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렇게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소파에 앉을 수 있었다. 그때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편하게 누워서 웃으며 예능을 보는 남편. 나는 그 옆에서 다음날 아이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다. 당신은 도대체 왜 하나도 안 도와? 어느 날 참다 못해 내가 물었다.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안 도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힘들어.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여자는 원래 집안일 잘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여자라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10년 결혼 생활 전체가 재구성되는 느낌이었다. 속에서 혀를 깨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날도 나는 참았다.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편의 가사 참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다. 그것도 정말 기분 좋을 때만.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 그릇 3개, 컵 2개.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남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 오늘 집안일 많이 했네. 피곤하다. 많이? 설거지 3개가 많이? 나는 하루에 3끼 식사, 설거지에, 간식 그릇에, 냄비에, 프라이팬까지 닦는데? 입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게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또 다른 날.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였다. 남편이 드물게 먼저 나섰다. 내가 할게. 오, 신기하네. 남편은 아이 기저귀를 갈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애 기저귀 갈았어요. 힘드네요, 진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칭찬이 들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대견하다. 나는 하루에 5-6번 기저귀를 갈았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대견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니까. 엄마니까. 여자니까. 그렇게 생색내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건 맞벌이가 아니었다. 이건 나 혼자 모든 걸 떠안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를 남편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퇴근했는데 아이가 열이 있었다. 급히 병원 갔다 오고 약 먹이고 달래고 온몸이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버텼다. 주말이 됐고 나는 잠깐의 숨 돌림을 위해 남편한테 제안했다. 우리 카페 잠깐 갈까? 커피 한 잔만 하고 오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카페에 도착했다.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옆 테이블 커피를 쳤다. 컵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아! 옆 테이블 손님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바로 달려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휴지 뭉치를 들고 미친 듯이 닦았다. 테이블도 닦고 바닥도 닦고 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괜찮다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내 얼굴은 화끈거렸다.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고 같이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자리로 돌아오자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애를 그렇게 키워. 남한테 피해나 주고 다니게.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당신은 애 안 봤잖아. 왜 내가 욕을 먹어? 남편은 코웃음 쳤다. 그니까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진짜 맘충 소리 들을 만하네. 그 순간 카페 전체가 멈춘 듯 했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맘충.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나한테 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매일 잠 줄여가며 내가 버티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내 희생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처럼.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말이 없었다. 아이만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남편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나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오자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켜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다. 당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내 안에선 거대한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왜? 거실로 나와. 지금? 지금. 남편은 뭔가 눈치를 챘는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남편을 거실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다. 남편은 책상에 걸터 앉았다.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아까 그 말. 다시 말해봐. 뭘? 나한테 했던 말. 남편이 눈을 깜빡였다. 그걸 또 말해야 돼? 응. 왜냐면 그 말이 오늘로 끝이거든.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 말에 왜 이렇게 과민해?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민? 그 순간 나는 테이블 위에 쌓아둔 서류를 집어 남편 앞에 던지듯 놓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류가 펼쳐졌다. 남편이 눈을 내리깔았다. 이게 뭔데?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기록. 그 서류는 내가 지난 몇 달간 몰래 작성한 것이었다. 결혼 생활 7년간의 가사 육아 분담표.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가 아이 등원을 시키는지, 누가 식사를 준비하는지,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 누가 빨래를 하는지, 누가 아이를 재우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남편의 기록도 있었다. 일주일에 설거지 1회, 한 달에 빨래 2회, 육아 참여율 5% 미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가 야간 근무할 때 육아 기록이었다. 나는 가끔 야간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아이를 부탁했다. 오늘 밤 근무야. 아이 좀 봐줘.
남편은 매번 짜증을 냈다. 왜 야근을 그렇게 자주 해? 회사 일이잖아. 그래도 좀 조절하지. 조절? 내가 원해서 야근하는 줄 아나? 어쨌든 남편은 그날 아이를 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집은 난장판이었다. 아이는 기저귀도 안 갈고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단 하룻밤. 딱 하룻밤만 아이를 봤는데 집이 이 지경이 됐다. 나는 매일 이걸 한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록도 서류에 적혀 있었다. 남편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꺼낸 건 생활비 비율표였다. 우리 집 생활비는 남편 6나 4로 나눴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는 돈을 계산해 보니 달랐다. 식비, 육아용품, 생활용품, 아이 학원비. 이 모든 걸 더하면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7이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 뭘 샀냐고? 본인 취미생활, 술가, 친구 만나는 비용. 그게 전부였다. 서류를 다 보고 난 남편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숨을 몰아쉬었다. 알았어. 내가 너무 심했어. 심했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니 당신 본심이 튀어나온 거겠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끝을 강하게 끊었다. 오늘부로 가사 육아 5대5다. 거부하면 이혼. 이혼까지는 좀.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해?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내 인생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알면 이 정도는 최소한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한테 맘충 같은 말 다시 한번 하면 그날로 끝이야. 이혼 서류 바로 쓸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눕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이제부터는 삼키지 않을 것이다. 참지도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나를 무시하는 세력은 깔끔하게 잘라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해? 아침 준비. 왜? 5대5라며.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진심인가? 며칠은 할 수 있어도 계속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졌다. 아니, 정신이 제대로 들었다에 가까웠다. 출근 전엔 아이 배식을 준비했다. 퇴근 후엔 설거지를 했다. 세탁기를 돌렸다. 청소기를 돌렸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동요를 틀어줬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장을 봐왔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보, 왜?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혼자 이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한 건 정말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행동으로 증명해. 할게. 다시는 그런 말 안 해. 평생 갚으면서 살게. 3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5대5로 나눠서 하고 있다. 가끔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애 아빠가 밥을 해? 네. 세상에, 우리 아들이 변했네. 시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다. 내가 말했다. 원래 부부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남편이 먼저 나섰다.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그 모욕적인 한마디. 그건 나를 찢어버렸지만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해졌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집인지,
그건 완전히 뒤집혔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참았다. 남편의 무시를, 불공평한 가사 분담을, 나를 향한 냉대를. 하지만 그날 맘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참을수록 상대는 더 나를 깔보게 된다는 걸.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 당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다. (2만) 그게 내 생일 선물이란 말이냐? 입가에 붙은 미소가 굳고 손끝이 떨리던 순간이 아직도 선하다. 그날 나는 몰랐다. 그 얇은 지폐 2장이 우리 가족의 민낯을 들춰낼 줄은.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68번째 생일. 특별할 것도 없는 날이지만 그래도 아침은 정성껏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두부 한 모를 꺼냈다. 된장국에 넣을 거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두부 된장국. 며느리도 된장국은 좋아한다고 했지. 물을 썰고 양파를 다지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6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넥타이를 매는 소리. 익숙한 아침의 풍경이었다. 엄마, 오늘 생신이시죠? 거실로 나온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그래. 근데 뭐 특별할 것 있겠니? 밥이나 먹어라. 아, 그래도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아니다. 집밥이 제일이지. 너희 돈 아껴라. 그때였다. 침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나왔다. 잠옷 바람에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은 아직 덜 떠 있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 출근 시간이 9시니까 여유는 있는 시간이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손에 쥔 하늘색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는 문구점에서 파는 저렴한 종이 봉투였고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살짝 보였다. 20,000원이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지? 생일 선물로 20,000원을? 요즘 카페에 가서 커피 2잔만 시켜도 10,000원이 넘는데 내 68번째 생일 선물이 20,000원이라고? 며느리야, 이건 뭐니? 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살림이 빠듯하잖아요. 그래도 정성껏 드린 거예요. 정성이라. 그 말이 더 가시처럼 박히더라. 정성이 20,000원이라고? 명절 때 조카들한테 주는 용돈도 50,000원은 주는데 시어머니 생일 선물이 20,000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맙다 한마디만 겨우 내뱉고 봉투를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된장국 간을 맞추는 척하며 뒤를 돌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화가 났다. 서러웠다.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게 내 대접이구나. 그날 아침 식사는 고역이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들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김치만 집어 먹었다. 어머니, 이 된장국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솜씨는 최고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립서비스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입에 넣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 부부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생신인데 편히 쉬세요. 그렇게 둘은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하늘색 봉투를 꺼냈다. 2만 원. 10,000원짜리 2장. 구겨지지도 않은 깨끗한 지폐였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한 돈이었다. 이게 내 생일 선물이라고.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30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계셨다. 엄하셨지만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금반지를 하나씩 선물로 주셨다. 며느리야, 이 금반지는 나중에 내 딸한테 물려줘라.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얼 받고 있는 걸까? 2만 원. 그것도 물가가 올라서 빠듯하다는 변명과 함께. 나도 예전엔 빠듯했어.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 때는 최소한 10만 원어치 선물은 했지. 핸드폰을 켜서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며느리의 최근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일주일 전 제주도 여행 사진. 남편이랑 힐링 여행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신혼여행 해시태그 행복. 사흘 전 명품 가방 인증샷. 생일 선물로 받은 가방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럭셔리. 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스테이크 사진. 데이트 중 해시태그 맛집 해시태그 스테이크 해시태그 커플. 손이 떨렸다. 빠듯하다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다. 나는 이제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구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일 뿐이구나.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약속대로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 10시쯤 돌아왔는데 둘 다 술기운이 약간 있어 보였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저녁 맛있게 먹었니? 네. 어머니도 뭐 좀 사왔어요.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미 식은 도시락이었다. 고맙다. 나는 웃으며 받았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사실은요. 왜, 무슨 일 있니? 우리 요즘 좀 빠듯해요. 대출 이자도 올랐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껴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도 이해해 주시죠? 빠듯하다. 또 그 말이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는 사람들이 빠듯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 알겠다. 엄마가 이해할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왜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지?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서운할 수 있고 화날 수 있는 사람인데. 새벽 2시쯤 나는 결심했다. 이번 생일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 단 한 번이라도 내 속마음을 꺼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는 그들을 불렀다. 얘들아, 잠깐만. 왜요, 어머니? 늦겠는데. 나도 한마디 해야겠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앞치마에서 하늘색 봉투를 꺼냈다. 며느리야, 내가 나한테 준 2만 원. 다시 줄게. 네. 왜요? 그걸로 너희 둘이 커피나 사 마셔라. 아메리카노 2잔 사면 딱 맞을 거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늙어서 무력이 없는 줄 아니?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생일에 2만 원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니? 그게. 엄마, 저희가 요즘 빠듯해서. 빠듯해?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는 사람들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건 며느리야, 나도 인스타그램 할 줄 알아.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봤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 네 돈이지. 하지만 시어머니 생일 선물도 네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니? 2만 원이 네 돈의 전부니?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진정돼 있어. 처음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도 이제 그냥 웃고 넘기는 시어머니는 아니야.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윗집 김 여사였다.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양이었다. 아차, 목소리가 좀 컸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 여사는 동네에서 입 빠른 걸로 유명한 분이었다. 뭔가 들었다면 곧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네 며느리 생일날 시어머니한테 2만 원 줬대. 2만 원? 요즘 세상에? 그것도 생일 선물로? 젊은 것들 요즘 싸가지가 없지 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부끄러웠다. 내가 직접 말하고 다닌 건 아닌데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웠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왜, 무슨 일이니? 어머니, 왜 동네방네 얘기하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동네 사는 선배한테 들었어요. 창피하게.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럼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진 거예요? 세상에 입이 몇 개인데 내가 다 막을 수 있겠니? 벽에도 귀가 있다고 누가 들었나 보지. 하지만 며느리야, 네가 부끄럽다면 그건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니니? 전화가 끊겼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밥도 안 먹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나를 피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밥그릇만 바라보며 밥을 먹고 설거지도 자기 그릇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며느리가 요즘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래? 네. 동네에서 소문이 퍼져서 너무 창피하대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럼 나는 상처 안 받았을 것 같니? 엄마. 아들아,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왔어. 단 한 번도 내 감정을 앞세운 적 없이. 그런데 내 생일에 2만 원을 받았을 때 내 기분은 생각 안 해봤니? 그건 알아요. 하지만 뭐? 며느리 기분이 더 중요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뿐이야. 며칠 후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어디 가니? 친정에 다녀올게요. 언제 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들은 회사에 있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텅 비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말수도 적어졌다.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여전히 아침을 차렸지만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다. 두부 된장국을 끓여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아, 밥 먹고 가거라.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렇게 아들도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그날의 하늘색 봉투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버리지 못했다.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됐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참을 걸 그랬나? 그냥 웃고 넘길 걸 그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다. 가끔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좀. 아이가 보고 싶어. 그럼 주말에 와서 보고 가. 그렇게 아들은 주말마다 처가집으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요즘은 집에 사람이 없으니 장을 봐도 금방 상한다. 그래도 습관처럼 시장을 돌았다. 그런데 시장 어귀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쇼핑백이었다. 저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쇼핑백 안에는 화장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설화수, 라메르, 시슬리. 하나같이 비싼 명품 화장품들이었다. 며느리는 나를 보지 못했다. 신나게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언니. 오늘 백화점에서 대박 쇼핑했어. 화장품이랑 옷이랑 진짜 많이 샀어. 응응, 카드 긁었지 뭐. 괜찮아, 이번 달 보너스 나왔잖아. 순간 핏속이 끓어올랐다. 보너스가 나왔다고? 그 돈으로 명품 화장품을 사?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쇼핑백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야. 네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저기. 어머니. 나를 그렇게 취급한 거구나.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아, 이제 알겠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밥하는 기계였구나.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표정도 진지했다. 엄마, 오늘 며느리 만났죠? 그래.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울면서. 그래서? 아들이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며느리 편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생신에 2만 원 드린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뭘 살지 고민할 때 저는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네가? 네,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오늘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철없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며느리가 내일 집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며느리의 눈은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나 보다. 어머니,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할미, 보고 싶었어.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어. 아이를 안아주는데 눈물이 났다. 이렇게 작은 손주를 한 달 넘게 못 봤다니.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손편지와 작은 상자였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비싸 보이는 금목걸이였다. 며느리야,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산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필요해서 샀는데 이제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펼쳤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편의만 생각했고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2만 원을 드렸을 때 저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욕심 없으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을 사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어머니 생신에는 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내셨을 때 저는 창피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을 때 저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창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지난 한 달 친정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던 엄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분이셨다는 걸. 제가 임신했을 때 밤새 죽을 끓여주시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제가 잘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시고 명절 때마다 온갖 음식을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 저는 어떻게 보답했나요? 2만 원으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는 며느리였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며느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다. 아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미 왜 울어? 아파? 아니야. 할미는 안 아파. 기뻐서 우는 거야.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며느리도 나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래, 알겠다. 이제 그만 울어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부터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배우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된장국간은 어떻게 맞춰요? 국자로 한번 떠서 맛을 봐야지. 혀끝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목으로 넘어갈 때 느껴지는 맛이 진짜야. 아, 그렇구나. 배워갈게요. 아들도 변했다.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네가? 괜찮니?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손주도 할머니 방에 자주 놀러 왔다. 할미 책 읽어줘. 그래, 할미가 읽어줄게. 옛날 이야기 책을 펼치고 손주를 무릎에 앉혔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며느리는 정말로 변했다. 명품 쇼핑은 줄이고 집안일에 더 신경을 썼다.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다시 내 생일이 돌아왔다. 69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조용히 해요. 할머니께. 알았어. 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아들, 며느리, 손주가 서 있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어머, 이게 뭐니? 할미 생일이잖아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손주가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테이블에 앉으니 며느리가 큰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직접 담근 매실청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손편지. 어머니께 지난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실청은 제가 직접 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담갔습니다. 3달 동안 매일 흔들어주고 매실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서 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형식보다 진심이 더 값지다는 걸. 1년 전 그날 2만 원을 드렸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올림. 편지를 읽는데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어머니, 우리 미역국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미역국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뚝배기를 들고 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다. 며느리야, 고맙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한테 배울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미역국 맛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다. 엄마, 이것도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엄마가 며느리로 들어오셨을 때 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주신 금반지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이제 엄마가 며느리한테 물려주실 차례 아닐까요? 물론 나중에요. 아주 나중에.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금반지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다. 며느리야, 이건 나중에 내 딸한테 물려줘라. 어머니.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이 하늘색 봉투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1년 전 그날의 봉투. 나는 그 봉투를 꺼내 펼쳤다. 2만 원은 이미 없었다. 며느리한테 돌려줬으니까. 하지만 봉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꿨구나. 2만 원. 처음엔 그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2만 원은 기회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 진심을 나눌 기회. 진짜 가족이 될 기회. 만약 그날 내가 참고 넘어갔다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뿐인 가족으로 살았을 것이다.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관계. 진심 없는 웃음.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았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꿨다.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구나. 때로는 말해야 하는구나. 서랍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오늘 며느리가 준 편지. 나는 그 편지를 하늘색 봉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다.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고맙다, 그날의 나에게. 용기를 냈던 나에게. 눈을 감으니 1년 전 그날의 내가 보였다. 앞치마 주머니에 2만 원을 넣고 억지로 웃던 나. 그때의 나는 슬펐지만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제일 비싼 선물이구나.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며느리는 이제 진짜 딸이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짓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는다.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할머니 방에 와서 숙제를 하고 할머니한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미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하네. 아들도 변함없이 효자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간다. 그리고 매년 내 생일이면 며느리는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선물한다. 매실청, 매실 장아찌, 손뜨개 목도리, 자수 놓은 방석. 어머니, 올해는 이거 드려요. 올해는 손으로 직접 만든 앨범이었다. 우리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 첫 페이지를 펼치니 1년 전 그날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색 봉투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 며느리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만 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진심의 가치. 나는 웃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았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국, 아들이 구워온 생선, 내가 만든 나물들. 자, 건배. 손주가 주스잔을 들고 외쳤다. 할미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 요즘 후배 며느리들한테 조언 많이 해요. 무슨 조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진심으로 모셔야 한다고, 형식적인 선물보다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 중요하다고. 그래? 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해줘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후배들이 그래요. 그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대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네가 변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던 진심이 드러난 거지. 어머니.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서랍을 열었다. 하늘색 봉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추억이 된 봉투. 나는 그 봉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그리고 웃음이 났다. 진심 어린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은 2만 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운 진심이었구나. 몇 년이 더 흘렀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다. 하지만 행복하다. 며느리는 이제 친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아프면 옆에서 간호해주고 외로우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며느리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다. 햇살이 따뜻하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그때 그 2만 원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니? 저 사실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화내실 줄 몰랐거든요. 나도 무서웠어. 처음으로 내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 말씀해 주셔서. 나도 고맙다. 네가 변해줘서. 며느리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심이 뭔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하늘색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누렇게 바랜 봉투. 나는 그 봉투를 꺼내 손주에게 보여주었다. 손주야, 이거 뭔지 알아? 봉투요? 그래. 이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꿨단다. 어떻게요? 나는 손주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만 원의 선물, 상처받은 마음, 용기 있는 고백, 그리고 화해.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할미는 용감했어요. 그래. 할미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나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